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진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은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데 조금 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이재명 리더십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을 찾아서 원희룡 전 장관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시각 계양을 상황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인천 계양을을 찾아서 지금 원희룡 예비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1호선 박촌역 일정을 시작으로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아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고요. 지금은 1호선 박촌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그림이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함께 시장을 방문한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나 굉장한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 지역구입니다. 계양을은요. 그래서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일 걸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하트도 함께 하면서 굉장히 인파에 둘러싸여 저렇게 화기애애하고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또 인파가 많이 몰려가지고 일대 혼잡을 빚기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또 뭐 손을 다쳐가지고 악수를 많이 해가지고 붕대를 감은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붕대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를 많이 해서 그 붕대 기억이 나고요. 오늘 상당히 그 원희룡 장관에게는 이제 그 천군만마 같은 지원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그 축구 선수 이천수 이분이 그 후원회장을 맡아줬고, 그리고 이제 전 위원장이던 윤형선 이분이 또 원팀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그 원희룡 장관에게는 이제 그 호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그 처음에는 아주 험지가 상당히 격전지로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시는 한동훈 위원장의 손에 이렇게 밴드가 붙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워낙 그 외부의 일정을 나가면 보시는 것처럼 인파가 많이 몰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악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다 보니까 손이 좀 부풀기도 하고 다쳐서 이렇게 밴드를 붙였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앞에 와주세요. 이종근 실장님, 네. 다 아시겠지만 계양을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네. 이 대표의 지역구에서 지금 저렇게 굉장한 인파가 몰렸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키려면 바로 계양으로에서부터 출발해야겠다라는 전략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인천은 스윙 보터 지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천이 뭐 서로 양대 정당이 나눠 갖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에 그냥 좀 몰리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4년 전 21대 총선에서 13개 지역구 중에 11개 지역구를 민주당이 석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야당처럼 바람을 일으켜서 다시 이것을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상대적으로 최근에 벌어진 지방선거에서는 10개 자치구 중에 9개 지역을 국민의힘이
석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바람을 일으키고 누가 더 많은 어떤 그 유권자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동시에 어떤 그런 그 이 결과를 내밀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계양을부터 출발해서 불리하지만 그러나 이 바람을 인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 그런 전략으로 아마 계양을부터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저희 출연하셨을 때 이 계양을 지역을 굉장히 험준한 요새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함께 출연했던 패널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은 그 요새도 함락시킬 수 있는 전투기다. 전투기가 공군력을 앞세워가지고 폭격을 팍 퍼부으면 그러면 이 요새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니까 되게 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저는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비호감으로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 어쨌든 상대당이지만 그래도 환영받는 모습은 정치가 발전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다만 현장에 가시면 사진 찍고 손 흔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그 지역민들의 목소리에도 한번 진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받았던 민원이 정말 현실로 개선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상인들과의 면담 일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 들어오는 대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정옥희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위원장 분위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과거의 선거운동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당 대표와 후보가 저렇게 그 대중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점프를 하는 모습이 아마 그 시장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워 보일 거고요. 이게 유권자의 표라는 것이 공약도 중요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쳤느냐 내지는 손을 잡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원들도 굉장히 동원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원희룡 후보가 선거의 달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윤형선 지역위원장을 끌어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지역이 지금 서민 경제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름에 젖어 있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의 의원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했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인들과 얘기도 한다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가서 저 지역이 격전지가 되면 이재명의 당권, 대권 여러 가지 도전에 상당히 큰 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계산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나왔던 이 계양을 해야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공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후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44%, 원희룡 후보 34%로 10%포인트, 지금은 아마 오차범위 밖에서 10%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거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50여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 지금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 4월 총선에서는 결과가 어떨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차재훈 교수님, 네. 저희가 지금 이 계양을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지금 앞서 패널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바람을 일으켜서 원희룡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이거는 이번 총선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뭐 이 적의 아까 전쟁의 비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적장이 지금 그러니까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약에 승리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이 뭐 수도권에 아마 엄청난 뭐 일종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계양을이
제일 첫 번째 공약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이 화력을 여기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사 그렇군요. 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근접한, 그러니까 접전을 벌인다고 한다면 상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일종의 선거의 좀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뭐 그 강한 요새를 그러니까 지금 타격하는 데 있어서 공군력도 상당히 중요하죠. 공군력 중요한데 문제는 모든 것이 공중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공군 전투력을 갖고 있지만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승리는 지상의 백병전, 그러니까 보병들이 들어가서 결국 누가 깃발을 꽂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선거에 비유를 하자면 그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민생 공약을 누가 잘하느냐 또 누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서민들과 유권자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느냐의 싸움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상당히 아주 그러니까 이 셀럽을 넘어서 팬덤 뭐 양상까지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뭐랄까요 좀 듣기 좋은 꽃노래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저 장면이 계속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가서 사람들 그 좁은 골목 위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가운데서 손 흔들고 먹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역뿐만 아니라 세대를 젊은 세대들에게 좀 타깃을 맞추는 뭐 아직 뭐 개학은 안 됐습니다만 대학가 같은 데 간다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면 노동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지금 본 선거운동이 개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 현장 탐방 차원에서 시장을 좀 많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말씀드렸듯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상인회를 만난 자리에서 과자 하나로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호두과자가 이 대양산에서 상품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방송에 나가고 전국에서 막 배송 전화가 오고. 그것까지는 해줘야죠. 제가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먹게 돼요. 당에도 입이 많아요. 아니 이런 거 종자도 왜 안 보내주고 그럴까?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 입맛에 호두 과자가 좀 특별히 맞았나 봐요. 아마 이제 계양산 뭐 시장에서 직접 만들었다니까. 예. 거기 그 계양산 자락에 그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특강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산자락도에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계양이 상당히 변화가 많은 이런 이제 그 지역 같아요. 상당히 개발 붐이 불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계양 주민들은 과연 이제 누가 더 계양 발전의 책임자인가? 이재명 대표인가? 아니면 국토부 장관했던 원희룡 장관인가? 이런 데 고민이 아마 많을 걸로 보이고요. 뭐 저는 차재원 교수님과 달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위원장이 전국의 재래시장을 누비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그 지역의 맞춤형으로 공약이나 이런 데 퍼포먼스 하는 게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보이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어떤 정치인, 지금 현역 정치인들 중에 저렇게 시장에서든 모든 지지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몇 명 될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면서요. 아까 보셨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손에 밴드를 좀 붙였습니다. 손가락 거의 모두에 밴드를 붙였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한 번 더 여쭤보면 아까 말씀 주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붕대 투혼으로 유세에 나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와 좀 오버랩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솔직히 저도요. 옛날에 그 예비후보함 출마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악수를 해보니까 하루에 한 몇백 명 하면 정말 이렇게 손이 퉁퉁 부을 정도로 너무 이제 그 힘들어요.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성격에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악수를 뿌리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네. 저번에 그 사인도 그렇지만 사진이나 따라서 이제 그 워낙 많은 악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손이 뭐 퉁퉁 부으니까 아마 밴드로 다 한 거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혼신의 열정을 다해서 그때 밴드 투어를 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위원장의 인천 일정 첫 시작이었던 박촌혁 상황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개항에서 출발할 겁니다. 개항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실질적인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정치의 맛을 우리 주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와 이재명 후보의 인생을 비교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이종호 실장님. 네.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승리하겠다. 인천 상륙작전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였는데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이재명 대표의 인생을 비교해달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여당 대표, 역대 여당 대표와 다른 점은 바로 기자들에게 일관되게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옆에서 당직자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더라도 기자들이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끝이 날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매일같이 하는 브리핑에서 요즘 보이는 것은 정확하게 타깃이 있습니다. 어떤 타깃? 이재명 대표와 지금 민주당 그리고 자신과 국민의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네. 그 비교가 사실은 쉽지 않겠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유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리더십과 국민의힘의 당 운영 상태가 실질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비교가 사실 어떤 결과, 예를 들어서 지지에 대한 어떤 결과로 지금 선순환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이 대개는 다 험지예요. 최근에 간 곳들 보면 구로라든지 혹은 광진이라든지 이런 곳들 특히 구로는 거의 한 번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거기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곳이고요. 광진도 최근 들어서 어쨌든 굉장히 험지입니다. 이런 네. 곳들을 찾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삶, 이재명 대표의 태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비교해달라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구도로서 아마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의 지역구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표님, 그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오늘 대표님 그 개항을 해 지원 유세 가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도부 다 출동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서울 여의도에 발이 묶여서 지역구를 잘 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해진 소식이요. 서른 의원이 이 민주당의 비명계 이낙연계 의원을 꼽히는 서른 의원이 잠시 뒤에 하위 20%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 공천 갈등 문제로 굉장히 리더십에 어떤 상처를 입고 논란이 많은데 서른 의원이 추가로 자신이 20% 하위 20%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잠시 뒤에 연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이 들어온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영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예. 저번에 한번 그 운동회인가요? 원희룡 전 장관과 만나서 한번 악수하고 그런 모습 말고는 그닥 뭐 지역에 지금 크게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때문에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개항을 계속 그러니까 이 출마를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지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판에 아마 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선거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또 당내의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이 지금 지역구를 고수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따가운 비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뭐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항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과거 문모닝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이 이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를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문모닝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네. 지금 거의 그 말을 지금 그러니까 차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명모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선거 구도 자체를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걸 언급할 경우에는 자신 대 한동훈의 구도로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냥 저렇게 이 무시 내지는 기피 쪽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정호기 의원님. 제가 차재현 교수님 말씀에 반론이란 반론인데 현재 기자로서요.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문이 많이 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당내 상황에 대한 질문이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나오는 답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차재현 교수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공천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경이 복잡하고 겨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총선을 지휘하기 때문에 그 개항을에 오히려 총선 지휘보다도 개항을에 발이 묶여가지고 중앙 정치를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공천에 발이 묶여가지고 개항을 문제에 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아마 공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항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이 나온다 그래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잠시 뒤에 퇴근길 인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모습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 상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른 의원의 기자회견 잠시 뒤에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고요. 어제 역시 컷오프된 이수진 의원과 함께 컷오프됐던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이요. 발표 직후부터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을 점거를 했고 지금도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노 의원을 피해서 당사로 회의 장소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이건 명백한 공천 농단이지, 이거 당권 농단이지. 직권 남용. 우리 노웅래 의원께서 공천 결과에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셔서 회의실을 점거하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당사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대학 선배님이시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신데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선대위 구성되고 나왔습니다. 먼저 경험하십니다. 이종훈 실장이 네. 같이 저 영상 마지막에 나왔던 것 같이 보셨는데 최고위가 당사에서 열리기 전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화를 나누는 게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거기서 어차피 선대위가 꾸려지면은 여기서 회의를 합니다. 먼저 경험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마치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라는 듯한 그런 얘기여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문제이고요. 그것을 또 들으면서 실소인지 조소인지 모를 그런 웃음을 흘린 것도 문제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단식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단식할 때 어떻게 규정을 했는지를 돌아보시지요. 정치인의 단식은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어떤 정치 투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네. 자신의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과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본다면 동료 의원의 단식도 그만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저께 그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은 아무 문제 없다. 자꾸 민주당이 공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당사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당사, 국민의힘 내부와 민주당의 내부를 비교하라. 그쪽이 훨씬 더 아마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탈당의 변을 하면서 사법에 대한 금기어를 깨고요. 네. 한 사람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발언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라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설득을 하던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최선을 다해서 또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의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지하에 어쨌든 그 부분 그런 단식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을 정도로 진정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기자 브리핑에서의 웃음 못지않게 이렇게 웃음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냥 지나갈 상황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로 아마 국민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 잠시 서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현장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관위로부터 하위 10%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결과다.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없고 누구처럼 민주당을 방탄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의 발전을 저해하지도 않았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그 이유로 본인의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넣었다. 이것은 비명 행사이며 사천 아니냐? 도대체 근거가 뭐냐? 공관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많이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상임위원회장에서 본 것이 손에 꼽는다. 이재명 대표의 상임위 출석률이 30%대에 머물렀다는 그런 참여연대의 조사 집계가 있었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물으면서요. 민주당을 자신의 측근과 범죄를 비유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 외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냐 이렇게 또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냐? 그렇다면 저 내로남불의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러면서요.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천에 적극 개입해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주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 저도 지금 기자회견 현장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희 취재 기자들이 전해오는 이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격분해 있고
이재명 대표를 직접 언급하면서 도대체 이재명 대표를 상임위에서 본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싶다. 이재명 대표처럼 사법 리스크를 당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그렇게 방어하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 들어온 대로 서른 의원의 목소리 다시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지금 몇 명째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른 의원에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매우 아쉽고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른 의원께서 먼저 첫 번째 그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서른 의원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대 양당의 대표들은요 법안 발의를 전통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론으로 정해진 것을 대표의 명의로 발의를 하지 대표가 사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당론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발의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오기도 전에 사실 역대 양당의 대표들의 발의 건수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양당 대표들이 상임이라든지 어떤 법안 발의 건수는 사실 저조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본회의 출석률은 그래도 높죠. 이제 그런 부분이 대표로서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 서른 의원께서는 매우 심경이 복잡하시겠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1등 있으면 꼴등 있는 건데 그러면 누가 도대체 그걸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다른 시기에 다른 위원회에서 대통령님을 처음 만나 말씀 죄송합니다만 서른 의원 지금 목소리 들어와서요. 한번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왔습니다. 통보를 받고 난 뒤 한동안 스스로에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해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몇 분씩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희생해왔고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고 대한민국의 민주평화적인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40여 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민주당의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누구처럼 민주당을 방탄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의 발전을 저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연의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비명 횡사이며 사천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하위 10%에 들었는지 공관위는 분명히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57건의 대표 발의, 100%에 가까운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대정부 질문 참여 등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에서 다른 위원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제가 하위 10%에 들어갈 여지조차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까?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상임위원장에서 본 것이 손에 꼽힙니다.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습니까?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이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에 의한 무고한 정치 수사이며 다른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는 모두 범죄입니까? 그분들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까? 그렇다면 저 내로남불의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혁신이 아픈 이유는 내 몸에 내가 직접 칼을 대어 고무는 것을 없애고 새살을 돋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프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전혀 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실패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천에 적극 개입하여 친명 횡재, 비명 횡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혁신입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가 국민의 입을 막고 귀를 닫으며 온갖 자행을 저지르고 있는 판국입니다. 검찰 독재 종식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절호의 기회를 이재명 대표가 다 망쳐놨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를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재명 대표와 측근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만의 행복한 꿈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윤석열 정권의 고통받는 국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방탕과 치졸한 복수만을 바라보며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바라보는 정치인들만을 배치하며 민주당을 국민이 아닌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정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수백만의 민주당원들이 처절하게 싸워가며 만들어낸 민주당을 지우고 방탄 정당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가는지 당당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저수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아닌 그저 국민만 바라보며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하던 네.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패널로 나왔던 성치훈 부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비 일학,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게 3번 이상 반복되면 까마귀 책임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굉장히 좀 재밌게 들었는데 지금 몇 명째입니까? 하위 20%의 명단에 어떻게 비명계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냐? 의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른 의원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의원들 0점 맞았다고 낄낄대면서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격정적인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서른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으셨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 전체적으로 이 중진들의 먼저 자기 희생적인 불출마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먼저 아쉽습니다. 만약에 중진들이 공천 시작 전부터 자발적으로 불출마가 시작되었다면 사실 추후에 공천에서 하위 10%든 20%든 포함이 됐어도 이 정도의 파열음이 나진 않았을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측근들에 대한 자기 희생이 없었다는 것도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공천의 파열음이 더 커지는 건데요. 하위 10%와 20%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10%나 20%에 속하면 자기가 감점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어떤 현역 의원이 10%와 20%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와 경쟁하고 있는 후보가 신인이나 여성이나 청년이면 그들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자연스럽게 페널티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들이 경선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도전자보다는 4년에서 뭐 길게는 8년,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선이시면은 뭐 16년 가까이를 지역구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도전자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노웅래 이제 의원과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포 동의안때 본회의에서 본인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부 돈을 받은 게 있었는데 다만 비리로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뭐 착오가 있었다, 뭐 신고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껴질지 또 앞서서 말한 것처럼 노웅래 의원도 어떻게 보면 중진으로서 어떤 불출마, 천당 후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악의 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아쉽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뭐 시험 본인이 왜 10%나 20%를 하위에 속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느 시험에서 시험지를 알려주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양당이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와 오늘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를 할 때도 사실 저는 좀 경솔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엄중한 당내 상황에서 웃음을 보였다는 것은 저는 어떤 이유로도 조금 경솔했다 덧붙이겠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런 의원 중진 의원들이
알아서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먼저 자발적으로 성당 후사 차원에서 불출마를 했으면 굳이 어떤 하위 10%, 20%에 대한 어떤 포션도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 정량적인 평가는 서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생각하기로 163명의 의원들 중에서 정량 평가가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의원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정성적인 평가, 당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의원 간의 단면 평가, 당직자, 보좌관들의 이런 평가가 아무래도 친명이 주류로 있는 민주당 내에서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왜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 정성적인 평가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 정성적인 평가의 하위자는 다 비명계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서른 의원이 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민주당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 장면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좀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그분 웬만하면 저처럼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 나서지도 않잖아요. 정말 간만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분이 기자님들 피해서 도망다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서울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서른 의원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뭐 사법 리스크 얘기는 나중에 참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내가 왜 하위 10%냐? 정량 평가에서는 나는 그렇게 부족한 게 없어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나보다는 더 상임위 출석률 더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서 방금 들으신 0점 맞았다고 낄낄댔던 것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0점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민주당에도 이제 친명도 있고 비명 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동료들이 평가하는데 어떻게 0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100%의 친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납득이 도저히 점수가 지도부가 매긴 건지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가 저렇게 낄낄 웃으면서 0점 이렇게 운운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강 위원장님이 시험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공개하는 게 어디냐? 제가 이제 그 로스쿨의 교수를 오래 했잖아요. 저도 점수에 대해서 이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을 불러서 시험지를 보여줘요. 틀린 거는 이래 틀렸다. 주관 시험을 이렇게 잘못 썼기 때문에 너 점수가 B다, C다.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예. 오히려 점수를 안 보여주는 시험이 드문 거죠. 저는 충분히 투명하게 채점 기준이나 이걸 이렇게 공개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서른 의원이 지역이 어디냐? 부천 을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제 김기표 변호사예요. 이 말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희 변호사 6명이 지금 이제 다 1대1 경선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마다 이재명 대표가 왜 변호사들을 우대해서 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서른 의원 지역구에도 그 임윤태 변호사와 더불어서 이제 김용을 변호했던 김기표 변호사가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된다 보는 거예요. 네. 차재현 변호사님, 차재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적은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뜨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처럼 비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위 20%, 10% 안에 들어간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걸 갖다가 당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평가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0점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약간은 좀 조소를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는 뭐 이렇게 동료 의원에 대한 저는 하나의 정치적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앞서 봤던 서른 의원의 지금 오늘 기자회견은 예. 우리가 사실은 제가 정치판에서 거의 한 30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참 이 4년마다 반복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면 분명히 해요. 그런데
그 4년마다 반복될 때 탈락하는 분들은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 있죠. 내가 탈락한 건 공정한 평가의 결과가 아니라 일종의 이가 표적 공천 내지는 정치적 보복이다. 뭐 그런 식으로 사천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당대표가 자신의 측근들만 구제하는 그런 식으로 기울어진 잣대를 갖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서른 의원이 강조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좀 다른, 제가 익혀봤던 건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지금 이 결정을 내리는 이 당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 당신은 그럼 얼마나 잘하고 있냐? 예. 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 좀 드물거든요. 예. 물론 제가 과거 상김시대 때 그러니까 현장을 출입했던 기자였기 때문에 당신은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낙천이 된다 하더라도 억울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히 자신의 정치 경험을 정치력을 상김에게 비유할 수 없는 정도의 뭐 그런 넘사벽이라는 건 존재하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항상 이 낙천 대상이 탈락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당대표 당신은 도대체 뭘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예. 사실은 서른 의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선 의원이긴 하지만 상당히 정치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DJ 비서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5대부터 아마 정치를 했던 분인데 중간에 좀 쉬다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용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과거 이낙연 캠프의 자장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떠밀어내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간 부분도 저는 이재명 대표와 그 소위 말하는 주류들의 잘못된 정치적인 하나의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님과 차재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떤 중진 의원들은 알아서 조금 물러서주고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포인트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뜻은 안 해요. 예.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든 혁신과 일종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위기를 공정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들은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개파의 잣대에 의해서 밀어내는 형태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서른 의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정량적인 평가 기준에는 우리가 지금 하위 10%, 20% 통보받은 이분들이 포함될 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문제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그리고 친명계인 김성환 의원이요.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9월 말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 평가를 하고 당직자들도 다면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고 저는 이 요소들이 당시에 이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종호 실장님. 네네. 지금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 의원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에 가결했을 걸로 추정되는 의원들이 그때 당원들과 또 동료 의원들로부터 정성평가에서 어떤 마이너스를 받았을 것 같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하위 20%, 뭐 10%, 20% 그리고 10% 미만을 다 합치면 31명이라고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가결 쪽을 전체적으로 뭐 딱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기명이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39 정도가 리미트였거든요. 그러면 39명 정도의 그런 인원들을 지금 당시에 권리당원들이라든지 혹은 친명 쪽에서는 아마 색출을 하는 이 명단이 돌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막 돌고 개딸들 커뮤니티에서 돌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몇 적이다, 뭐 10적이다, 30적이다 하면서 명단이 돌았거든요. 그런 명단에 부응해서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 30
하위 10% 20%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라는 걸 또 김성환 의원이 아예 적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민주주의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차재원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J 시절에 어떤 그때부터 서른 의원이 정치를 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대철이라든지 김상현이라든지 자신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당 내에서 라이벌 혹은 자신이 당을 운영할 때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을 도리어 더 사실 북돋아주고 그 마당을 펼쳐줬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저께 오늘 계속 보시자고요. 서른 의원이라든지 또 기타 지금 하위 10%에 들어가는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경선 때 라이벌이었잖아요. 당권 도전을 했던 그런 상대를 또는 서른 의원처럼 계속 쓴소리를 했던 그런 상대들을 키워주기는커녕 도리어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이건 중진 의원이라고 해서 무슨 불출마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지금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몰아내고 자신에게 찬성하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시켜주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이렇게 서로 의원들끼리 정성평가를 해주고 권리당원들끼리 투표를 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예, 사정 교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어떤 용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민주당에서 만들어주는 게 좋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면 그럼 오래 정치했다는 것만으로 우리 나가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지난번 평산마을에 이재명 대표가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명문정당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부터 용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솔직히 아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도 과거 야당 총재 시절에 6대4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류가 6을 갖고 가면 비주류는 4를 갖고 가는 그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런 원칙을 무너뜨린 데 대한 안타까움은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면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성환 인재영 의원의 간사 얘기대로라면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소신투표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소신투표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 당이라는 것이 무리당제 아니겠습니까? 같은 조직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류의 목소리가 단면 평가에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게 20대, 21대 똑같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시스템인데 왜 이번에만 더 커지느냐? 그것은 앞서도 많은 패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전에는 친문 주류의 정당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면서 주류로 등극을 했지만서도 당내에 기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세력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세력들 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어떤 측근들이 먼저 희생도 없고 또 그런다고 상대방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도 다 배제를 시켜버리는 느낌이 있고 또 아무리 공천 이후에 설득을 하고 싶어도 그에 상응한 대가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른 의원 얘기 백브리핑이든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계속해서 노웅래 의원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와도 만났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영상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거는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건 당의 횡포입니다. 노웅래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어서 이게 기소되었다고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특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어쩔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좀 수용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었어도 안 됩니다.
강성필 부위원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본질은 이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이 아마 당원 당규에 기소만 돼도 어떤 페널티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규정을 완화해주면서 물론 뭐 노웅래 의원도 지금 재판에서 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점 인정했기 때문에 라는 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결국 당원 당규가 완화된 게 노웅래 의원에게도 어떤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노웅래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의 본질이 저는 좀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희 야당의 지지자로서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분명히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는 어떤 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감지를 하고 있는 거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일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좀 다르고 또 그 이외에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어떤 의혹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와 연루된 의원들이 20명이나 돼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돈을 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두 받았을 수도 있고 모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사실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원들이 선택을 해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정옥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노웅래 의원이 저렇게 반발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 사실은 지금 객관적 기준에 의하면은 노웅래 의원도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도 공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천을 받으면 안 되는 대표가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으니까 저런 반발이 나는 것이고요. 지금 그 강성필 부위원장이 결국은 사법 리스크라는 게 정치적 탄압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노웅래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이수진 의원이 이번에 공천 못 받으면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사법 리스크와 방탄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당을 생각하는 사람 전부 잘라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사법 리스크가 생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서부터 시작해서 백현동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많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다 알겠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그냥 그 당한 사람만 나와서 저렇게 자기의 어떤 그 분노와 억울한 심정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용한 이 민주당 그리고 이 민주당의 대표로서의 그 이재명 개양을도 그렇고요. 향후에 이것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임계점이 어디일지가 궁금한 것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저는 노웅래 의원이 이제 그 언급한 게 2명이라 봅니다. 금품 받아 재판 중에 남아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게 하나는 이제 그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봉투 받은 이제 그 혐의도 제명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00만 원만 넣으면 대규모 보궐선거가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세 부류고 다 넣어야 됩니다. 돈봉투 받은 의원도 배제하고,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도 배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받는 뇌물이 130억이에요. FC가 앞으로 수사도 있지만 원래는 이게 셋 다 배제해야 되는데 문제는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도 공천받아 나오고, 그다음에 돈봉투 받은 의원들도 나오는데 왜 내만 배제하느냐? 이게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잣대가 기준이 일관성이 없이 너무 이게 이재명 대표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데 반발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노웅래 의원은 아마 이제 그 중대 결심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아마 탈당해서 무소속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노웅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둘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둘 다 감옥에 가야지 왜 국회에 가냐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신의도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농내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그거 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시트콤 찍듯이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공개하기 전에 벌써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습니다. 아닌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지 않나요? 근데 왜 이분은 태도를 바꾸셨죠?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한테 기소된 범죄가 더 늘어났죠. 농내 의원의 범죄는 그대로. 강성필 부위원장님. 한동훈 위원장이 둘 다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 상대 정당의 대표로서 충분히 그렇게 공격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저희는 이미 총선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아픈 부분으로 올 거라는 걸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재명 대표가 마치 성남 FC와 관련해서 130억의 뇌물을 받은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성남 FC와 관련해서 성남시의 조례를 보면은요. 그 3조인가 보면은 성남시장은 구단주로서 그 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업이든 어떤 외부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가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FC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보다 외부 유치를 통해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도 뭐 대장동식 공천 그리고 뭐 누구 정진상의 뭐 옥중공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진상 씨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옥중에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옥중공천이라고 하는지 전 네이밍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마치 이러한 것들이 범죄가 아직 확실히 소명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유권자들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팩트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정진상 실장은 지금 뭐 인치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뭐 무죄라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보석이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어떤 보석이 제한된 조건들 다 있습니다. 접촉하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옥중공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웅래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 나왔던 이수진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동작을의 현역 의원인 이수진 의원도 어제 컷오프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직후에 민주당을 탈당했죠. 그 이수진 의원이 4년간 보여줬던 그런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는 일단 제쳐두고요. 이것 하나만은 좀 수긍이 갑니다. 나보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전략 공천하겠다는 게 이게 과연 이기는 공천이 맞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온갖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의 융단 폭격을 받고 마치 기름 튀는 프라이팬에 볶이는 고통을 겪었지만 참아냈습니다. 최근에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추미애 씨는 거의 뭐 10% 차이 나는 걸로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아무리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추미애 씨를 공천하는 게 명분이 없는 거죠. 네. 이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언급했죠. 이것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백현동 판결 언급하셨는데 언급하신 이유? 이재명 당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었습니다. 그 판결에 의하면 너무나 이 결과가 너무나 좀 보여서 그분은 조금 물러나 있어야 그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고. 어제 이수진 의원의 그 브리핑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뭐 친분이나 뭐 그런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여기를 언급한 부분이 좀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이죠.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던 이 백현동 개발 비리 판결문을 본인이 직접 읽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판단이 되더라는 겁니다. 서정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판결문의 그 세 가지가 아마 이제 거짓말로 이수진 의원은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그 백현동이
용도 4단계 상향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고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다. 그 로비라는 게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 이름도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이런데 그 로비, 김인섭 씨 허가방, 로비에서 4단계가 상향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77억과 한바 5억 이게 같다. 이게 첫째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판결에 보면요. 이런 게 배임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말은 게 최소 금액이 배임 액수가 200억이 넘는다. 이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게 아마 불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 씨는 옛날에 2006년에 선대본부장하고 이후에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 재선까지도 김인섭 씨가 사무실도 없고 또 쪼개기 후원도 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2014년까지 이게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아마 근데 이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 백현동 판결을 구해 읽어보니 이재명 대표가 전부 국민들에게 그동안 속였구나, 거짓말했구나. 이걸 이게 앞으로 이재명 저격수로 나는 게 가겠다. 이런 게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네, 백현동 사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지난 13일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김인섭과 이재명, 정진상 이 세 사람은 특수관계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재명이 선거를 지원하면서 김인섭이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이 김인섭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여러 정황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씨의 지금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자꾸 부인하는 건 반성을 안 하는 걸로 비치기 때문에 재판부는 계속 형을 올릴 거고 그러면 법정 최고형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액수가 5억 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종건 실장님. 네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형량을 저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네. 제가 어저께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당시에 탈당 선언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또 이야기를 했죠. 어느 정도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내일부터 아마도 탈당하는 의원들이 또는 하위 10%나 20%에 불복하는 의원들이 연달아서 금기어를 깰 거다. 즉 이재명 대표의 사법과 관련된 부분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말을 못했던 알고는 있으나 또는 느끼고 있으나 그런 사실들을 전부 다 언급을 할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서른 의원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이수진 의원 어저께보다 더 진전된 것은 이겁니다.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했죠. 뭐냐면 반성을 하지 않으면 지금 특가법상 뭐 배임 혐의 뭐에서 액수가 나오므로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판사 출신답게 아예 형량까지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야기됐던 많은 부분들, 판결문에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서정욱 변호사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기자를 포함해서 언론을 포함해서 또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증거 나올 때마다, 증언 나올 때마다 다 기사화도 되고 또 재판 과정도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아이고 형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수진 의원은 판결문 나오기 전에 이미 재판 받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짐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판결문이 나와서야 아이고 이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깨닫는 건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라면 그 전에 이미 다 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증거가 어떻게 되고 다 알 수 있어야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데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자신한테 이렇게 하위 몇 프로다 또는 뭐 전략 공천이다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죠?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이 백현동이나 대장동에 정확하게 방어하기 급급하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을 공격하기 급급했습니다. 판사 출신이란 이유로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었다라고 저는 또 지적을 해도 큰 무리는 전 없어 보입니다. 예, 차재현 교수님.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의 이재명 대표의 형량 전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을 듣고 좀 다시 또 뜨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내부자의 고발이잖아요.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판사 출신의 일종의 팩트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주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국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수진 의원이 사실은 이 지금 지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4년간 보여준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일단 제쳐두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수진 의원이 이렇게 대상이 됐을 때 과거 이 의정 활동의 제 나름대로의 평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이수진 의원이 사실 그러니까 4년 전에 송작을에 전격적으로 투입될 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법농단의 그러니까 폭로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피해자였다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빠져 있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자신을 빼놓고 다른 이 특위 의원들이 외유한 것 같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시비 거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이수진 의원이 느꼈던 이 지금 백현동에 대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이 부분은 사실은 며칠 전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본인의 이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그 이전에 좀 더 일찍 왜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왜 민주당이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그 탈당의 변을 두고도요. 당 안팎에서 분명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말씀처럼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다가 본인이 컷오프 되니까 그제서야 공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수진 의원의 과거와 현재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재명을 뽑는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좋은 정책, 그 좋은 생각들 다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꼭 돼야 되겠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꼭 대통령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죠? 자, 이재명!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2년 전 동작을의 수해 때에도 지역에 와달라는 저의 요청에 이재명 대표는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동지를 도와주기는커녕 흔들어대고 억지스러운 말로 모함하며 밀어냈습니다. 강산필 부위원장님, 오늘 제가 반론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내가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많은 패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민망합니다. 제가 저걸 보고 있으니까. 아니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칭찬하고 칭송을 하다가 본인의 어떤 공천이 배제돼 버리니까 바로 물어뜯는, 참 정치가 비정하구나, 이런 말씀밖에 들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 때문에 사실 탈당을 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을 때도 상대 진영에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분과는 함께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백현동 문제는 그렇습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가 성남시청을 상대로 로비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개발 이익을 얻었는데, 그것을 정진상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게 로비를 한 것 같고, 그 정황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또 그 정진상의 인물이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 정진상이 이재명과 그 뇌물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지 또 드러난 게 아니다. 이것은 아직 재판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유죄로 판명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이게 정진상 실장이 꼬리 자르는 듯한 발언인데요.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며 분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척건이고요. 거기에 시장 도장 없이 뭐 하나 됩니까? 용도 변경부터 모든 개발이 시장 도장 없이 됩니까? 예. 저는 이게 정진상 실장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는 것은 안 된다 봐요. 제가 하나 또 짚어드릴 거는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전 실장의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서정욱 변호사님 좀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기초단체에서요. 그 시장의 도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담당 국장 전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물론 행정의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이 모든 거 도장 다 찍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잘못이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은 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옥희 변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이수진 의원의 저 행태를 보면은 그 지금까지는 친문과 관련한 사람들이 이제 컷오프가 되거나 출마를 못하게 됐는데 당장 본인이 친명인데 저런 식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는 당장 발끈해서 이렇게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저는 저런 상황인데도 그 소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찐 측근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입을 열지 않고 또 그 재판 중에 서로 포옹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저 관계는 도대체 무엇으로 저렇게 이어져 있는 것일까가 갑자기 궁금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격전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총선의 뜨거운 격전지 앞서 보셨던 그 인천 외에도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를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포 현역은 아시는 것처럼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죠. 정 의원은 아직 공천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공천 분위기로는 무난히 받지 싶고요. 그 맞수가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마포 의뢰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설명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와 함운경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진짜 운동권에서 네임드롭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 정청래입니까? 그 유명한 함운경입니까? 운동권으로서의 어떤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시민사회와 정치에 국민들에게 들이밀 수 있었던 사람은 정청래보다는 함운경이 훨씬 위입니다. 그런데 함운경은 횟집을 하고 살았잖아요. 정청래는 그걸 계속 울거먹으면서 정치를 자기들 것인 양 주고받고 있는 중심이 되고 있고요. 이종훈 실장님. 네네. 함운경 씨는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운동권 중에 운동권 대표 주자였습니다. 네네. 지금은 물론 전향을 하신 분인데 그렇죠. 정청래 의원의 그 운동권 경력과는 상대가 안 된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80년대 운동권의 어떤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80년대 운동권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삼민투에서 그다음에 전대협으로 가서 그다음에 뭐 한총련으로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흐르는데 삼민투가 이제 80년대 초학번들이 만든 그런 투쟁 본부였어요. 그 삼민투의 핵심적인 어떤 멤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인영 의원이라든지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또 지금 정체는 나오지 않지만 가장 유명한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변호사 이정우 변호사 삼민투 위원장이었고요. 바로 함운경 씨가 삼민투 위원장 출신입니다. 삼민투 위원장 출신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전체 운동권의 사상이라든지 혹은 그런 흐름을 전부 다 철학을 전부 다 이렇게 전파하고 또 전체 운동권의
운동권을 주도하면서 배후에서 중심이 선 그런 핵심 인물들이 삼민투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정청래 의원의 어떤 투쟁 경력, 운동 경력을 보면 그런 중심적인 어떤 인물이라기보단 운동권 내에서는 좀 주변부 인물, 즉 이 핵심적인 어떤 포스트에서 지령이라든지 혹은 운동권의 어떤 흐름을 전파를 하면 각 대학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동대장처럼 행동으로 나서는 그런 인자들이 있는데 바로 정청래 의원은 그런 인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즉 이 핵심에서 내려와서 89년도에 서울 미 대사관 침입 농선 사건을 벌여라라고 지령이 내려오면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운동권의 어떤 그런 용어라든지 운동권의 핵심적인 그 계보상으로는 함은경, 정청래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인물 중에 하나인 함은경 삼민투 위원장이 보다 더 중심 인물이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은 하죠. 저도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의원들한테 이 함은경 회장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찐 운동권이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화면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 이 나가는 화면입니다. 격정적으로 당시에 데모를 하면서 운동권의 그런 투쟁을 주도했던 운동권의 대부라고까지 불리던 함은경 회장이었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처럼 당시의 운동권 주도 세력들은 이른바 탄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달고 20년째 국회의원을 하는데 이 함은경 씨는 횟집을 운영하면서 살아왔다. 누구보다 이 운동권 투쟁에 과실을 먹어서 했을 이 함은경 씨는 횟집을 운영하면서 살았는데 함은경 씨보다 운동권 경력이 떨어지는 정청래 의원 등이 그동안 20년 동안 어떤 기득권을 누려왔느냐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교수님. 예, 저는 뭐 지금 함은경이 지금 위원장하고 뭐 개인적인 연은 없습니다만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이 세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함은경 위원장의 1985년 미국 문화원 증거 사건은 정말 우리 뭐 또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뭐 그걸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생각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게 바뀐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는 상당히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쳐왔던 부분을 다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되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행동을 함으로써 또 상당히 또 본인은 상당히 또 어떻게 감옥도 가고 상당히 힘든 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함은경 전 삼민투 위원장이 진짜 운동권이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운동권의 경력을 갖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프레임 자체는 저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진짜 함은경 씨가 이 시대에 중요한 이유는 이 운동권, 특권, 기득권 정치의 폐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우리가 내세운다. 그래서 이 지금 운동권, 이 80년대 운동권의라는 기득권 갖고 진짜 이 지금 여러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 지금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이런 운동권의 폐해를 증명해 줄 사람이다. 이런 쪽을 좀 더 강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설득력 있고 일리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서울 마포울에 이어서 경기도 오산도 상황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안민석 의원, 오선의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이 경기도 오산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안민석 의원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는 하위 10%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전략공천이라는 얘기는 나는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컷오프 대상임을 부인했는데요. 정호기 의원님. 그런데 뭐 안민석 의원은 하위 20%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지금 모든 언론들이 안민석 의원이 혹시 친명계의 그 하위자로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안민석 의원의 지금 이런 언론에서 안민석 의원을 집중하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5선을 했으면은 민주당의 중진이에요. 설사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중진 용태라고 합니까?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나 줄 때도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데다가 사실 안민석 의원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그 최순실 씨,
또 윤지호 씨를 포함해가지고 그 또 장 누굽니까 네? 장시호죠, 장시호. 장시호, 예. 뭐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과연 안민석 의원이 중진으로서 민주당의 상당히 그런 어떤 그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련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으로 해가지고 논란은 제기됐으나 그 논란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증명을 했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그 돌아다니는 그런 그 문서에 의하면은 10%에서 20%의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와 친한 사람도 있어서 뭐 마음이 아리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했다 하다 보니까는 언론에서는 안민석 의원을 상당히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민석 의원 스스로가 이 오산 이 지역구가 전략 지역구로 결정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랬던데 본인이 어떻게 알죠?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본인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물어보면 지도부에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야말로 친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략 지역구가 만약에 아니라면 거기서 그러면 피해 나간 것인가라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그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안민석 의원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진이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면 안민석뿐만이 아니라 뭐 조정식, 정성화 할 것 없이 자기네들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소위 친명이 아닌 지역구에다가도 그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는 차원으로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보니까는 그 친명과 관련해서 자기네들 가족은 그대로 놔두고 상대방 가족만 쫙쫙 벗기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한 얘기죠. 가죽을 벗겨가지고 뭐 가죽 잠바를 만드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요. 이 오산시의 전 EBS 영어 강사인 김효은, 활동명은 레이나 씨입니다. 레이나 씨를 우선 추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 의원이 뭐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저렇게 영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시면은 사교육 쪽으로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레이나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사교육 없이 독학 그리고 EBS 또 KBS 라디오 들으면서 영어를 독학을 했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국가에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라는. 과거에 보수 정권을 몰락을 시키는데 앞장선 제가 믿겠죠. 유승민 의원보다 더 센 자격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오산은 만만히 보면 오산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안민석 의원요. 스타 영어 강사인 김효은 씨를 국민의힘이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서 정치하는 방법이 치졸하고 씁쓸하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보통 그 하위 20% 커밍아웃 한 분이 많은데 안민석 의원은 이제 친명이기 때문에 굳이 대부분은 원래는 비밀로 유지했던 거죠. 아마 이제 나중에 보면 알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돈 받았는데 기소된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이거 혹세무민 가짜뉴스. 이걸로 기소된 거는 훨씬 더 나쁘다 봅니다. 해양면에서 보면 돈은 이게 300만 원 뭐 돈봉투나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이게 잘못했지만 더 나쁜 거는 이게 안민석 의원은요. 작년에 11월 달에 불구속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근데 혐의가 뭐냐? 최서원 씨가 독일에 뭐 수조원이 있는데 독일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근데 독일 검찰의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해 봤다. 이런 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게 하나 있고요. 실제 독일 검사 만난 적이 없다는 확인했거든요. 그다음에 사드 있잖아요. 사드를 도입하는데 최서원 씨가 근데 그 사드 로키드 마틴 그 만나서 그 사드 도입 상의했다. 이것도 이게 기소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게 국회의원이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엄청난 가짜뉴스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 중에 있다면 이것도 이게 공당에서 걸러내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게 공천 기준은 뭐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이런 거는 이게 당연히 걸러내야 될 기준이 아닌가 봅니다. 예, 강선필 부위원장님 반론 있으신가요? 네,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도 가짜뉴스로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받은 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산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면 레이나 씨, 김효은 씨와 이제 어떤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산에도 이제 그
그 지하철역이라든지 GTX라든지 이런 현안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이 김효은 씨가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해서는 물론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현안은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책 경쟁을 펼치게 되면 저는 상당히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아마 그 성남의 장영하 변호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정상 참작에 대해서 70만 원입니다. 이미 항소심에서 70만 원이고 대법원 상고 중인데 100만 원 밑으로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안민석 의원이 70만 원짜리 사안입니까? 전혀 다르다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던 인천 계양에 유동규 씨가 있다면 오산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유라 씨인데요. 안민석 의원과 정유라 씨의 공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혔고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아주 보수에 아주 공적이 돼 버린 거죠. 그 말고는 제가 뭐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는데 여의도에 들어와서 또 4년 내내 허위 사실로 선동하고 남이 인생 망치면서 깽판 치고 이거를 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민석 의원은 윤지호 그렇게 감싸다가도 지금 와서 못 들은 척, 못 본 척한 사람인데 안 의원님한테 뭘 기대하는 건지 참 저도 그게 의문이긴 합니다. 고소하시고 싶으세요? 하세요. 안민석 의원님이랑 물귀 신작전 할 수 있으면 땡큐라는 입장이거든요. 자재현 교수님. 네. 오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얘기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판 또 정치 블랙 코미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지금 안민석 의원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가 뭐 해외에 재산 도피하는 게 3조가 된다. 뭐 그래서 본인도 지금 뭐 영혼이 틀릴 정도로 세무조사에 탈탈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 개인적인 아마 이 감정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끝끝내 안민석 의원을 쫓아가서 낙선운동이라도 하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뭐 유동규 씨가 개항을 가서 이재명 대표 내가 낙선시키는데 앞장서겠다 난 당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의 모양새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간과되는 부분이 유권자들의 진정한 선택의 기준 자체가 자칫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총선이 50여일도 안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 한 가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2022년 2월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요. 저희 TV조선에서 방송했던 그 연설 장면을 짜깁기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처음에는 딥페이크인가 했더니 이게 짜깁기 된 왜곡 영상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사람을 상대로 평생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민주당은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저희 TV조선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본 영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튜브나 어떤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 가짜 영상이 저희 원본 영상과 이렇게 대조가 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경국대전에 보면요. 개혁죄인이 제일 나쁘고요. 그다음에 그 혹세무민하는 가짜뉴스는 부대시합니다. 이 말을 충분에서 추분 사이에도요. 기다리지 않고 즉시 사형시켜버리는 그게 바로 홍길동 대선 허균입니다. 네. 저는 이런 게 가짜뉴스 대통령이 돼서 선거 기간에 이 퍼뜨리는 거
이거 정말 이게 심각한 사회 악이고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로 법이 통과됐잖아요. 작년에 90일 전부터는 이게 이런 운동을 절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 최고형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제 범인을 색출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다 차단하고 있으니까 차단해가 막아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네, 이정호 실장님. 네네. 이거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 영상으로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네네. 정말 왜곡한 영상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곡을 해서 짜깁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섭군요. 이렇게 그냥 편집만으로도 그대로 아무런 어떤 조작이 아닌 것처럼 어떤 느껴지는데 더 무서운 건 딥페이크, AI를 통한 딥페이크는 완벽합니다. 지금은 원래 있던 말을 짜깁기 하지만 전혀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실제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바로 AI를 통한 딥페이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앞으로 있을 AI로 인한 그런 딥페이크, 가짜 뉴스가 앞으로 성행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야는 이것을 진영 논리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이런 AI, 뭐 딥페이크 또 이런 짜깁기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법안을 빨리 마련하거나 더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 우린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식만 다룬다 이런 좀 개혁신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래서 좀 준비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번에 공천을 책임지는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4번의 선거에서 모두 다른 당명 그리고 당적으로 등판해 와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2012년 19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이 비대위원이었고요. 2016년 20대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 대표를 맡았죠. 그리고 4년 뒤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는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개혁신당의 오렌지색을 입고 이번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